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사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실제 기상학적으로 보는 여름은요, 일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름이 그동안 6월부터 8월까지 해당돼 왔고요. 1940년까지만 해도 평균 98일이었는데요. 2011년 이후 이 98일이요 127일로 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기상청이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계절 구간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계절 구간에 맞춰서 여름철 각종 방제와 보건복지 정책이 시행돼 왔고요. 휴가 기간도 맞춰져 왔는데요. 계절 구간이 바뀌면 이런 계절성 정책들과 휴가 기간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사계절 패턴에 맞춰져 있던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겠죠. 여름이 길다고 느껴왔지만 막상 계절 구간이 바뀐다고 하니까 참 놀랍고 또 무서운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구상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디쯤에서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여름 휴가 좀 더 길어지나 하는 기대감, 이거 저만의 바람입니까? 네, 물론 폭염엔 사무실이 제일 시원합니다만. 7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귀농 귀촌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와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슈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슈룹. 전통적인 슈룹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영어가 아닌가 봐요. 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이나 어촌으로 이주하는 귀농, 귀촌, 귀여 인구가 지난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도시의 실업자 수 감소, 주소 이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농촌 체험 증가 등을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얼마나 인구가 이동했는지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통계청이 매년 귀농과 귀촌, 귀여 인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지난달 25일 2023 귀농어 귀촌인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귀농 귀촌 통계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통계청의 농업통계과,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 육성정책팀,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과입니다. 귀농 귀촌인 조사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요. 2023 귀농 귀촌인 조사의 경우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기간에 읍이나 면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를 모집단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조사한 귀농귀촌 인구 통계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가장 예의주시한 부분이라면 농촌과 어촌으로 인구가 얼마나 이동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2023 귀농, 귀촌, 귀여 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귀촌은 31만 6,748가구고요. 네. 사람 수로는 41만 3,773명입니다. 가구 수로는 4.4% 줄었고 인구 수로는 5.5% 줄었는데요. 이 중에서 농촌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가구, 그러니까 귀농 가구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2023년 귀농 가구는 1,307가구인데요. 전년도인 2022년도 귀농 가구 12,411가구보다 2,000여 가구가 줄어들어서 퍼센트로는 17%나 감소했습니다. 귀농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인데요. 전체 77%가 혼자서 농사를 지으러 오는 거 조사됐고 남자가 66%로 여자보다 많습니다. 대체로 남자 혼자 귀농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귀농 가구주의 남자 비중은 전년도에 67.1%에서 지난해는 66.4%로 비중은 다소 감소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가구 77%가 1인 가구로 조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촌에 살러 오는 귀촌 가구 역시 1인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귀촌 가구의 78.5%가 1인 가구로 분류됐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난해 귀촌 가구가 30만 6,441가구로 전년 대비 4%가량 줄었습니다. 귀촌 가구의 전입 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직업 때문에 귀촌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가족이나 주택 문제, 자연 환경 등의 순서로 귀촌 이유를 답했습니다. 네. 저는 대체로 충격인데요. 남자 혼자 귀농을 한다. 귀농 귀촌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난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농촌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귀농 귀촌 정책에 공을 들였고요. 실제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크게 번질 때 이 귀농 귀촌 인구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 흐름이 2020년, 2021년까지는 유지됐지만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가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귀농 귀촌 인기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인기가 크게 줄어든 이유가 궁금한데 정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 귀촌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국내의 인구 이동자 수가 2022년, 2023년 연속 줄어든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도시 지역의 실업자 수가 감소한 것에서도 좀 이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서 농촌으로 가는 인구가 줄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또한 주소 이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농촌 체험,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농막이 있어서 굳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농촌을 갈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늘어난 것이 귀농 귀촌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 이런 입장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줄어든 건 우리나라 인구 이동자 수가 감소한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본 건가요? 네, 대체로 농식품부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귀농 귀촌 인구 감소 이유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귀농 가구원 수만 따져보더라도 이게 2021년에는 2만 명이 육박하는 19,700여 명이었거든요. 네. 2년 새에 6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13,600여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줄은 영향으로 귀농 귀촌 인구도 줄었다 이렇게 원인으로 꼽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 이 귀농 귀촌 인구가 급감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귀농 귀촌을 하는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이거든요. 네. 도시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귀농 귀촌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균 수명도 길어지다 보니까 노후에 경제적 기반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하는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이제 이상기후 여파로 농사짓는 생산비는 더 늘어나고 반면에 물가 안정 대책으로 농산물 수입 늘어나면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비 보장이 안 되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중첩돼서
귀농 귀촌을 결심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선택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농촌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세대 자체가 줄어든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초에 발표한 2023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요. 도시민의 80.5%가 농업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7.2%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10년 전인 2014년에도 했는데 당시에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43.7%였습니다. 한 6%포인트라는 차이로 귀농귀촌 의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식이 크게 바뀌진 않았으나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서 실제 귀농귀촌 인구도 급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은데요. 이사비 지원, 정착 장려금 지원 같은 귀농귀촌 관련 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좀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자체별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정주 여건도 좀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데요. 사실 농촌은 1년 365일 의료 공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의 작은 학교가 사라지는 일도 청년층이 농촌 이주를 주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귀농귀촌 인구를 다시 늘리기 위해선 농업 소득을 높이고 또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병섭님이 귀농 인구가 준다. 갈수록 지원이 줄어드는데 누가 농촌으로 가겠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병원도 없고. 오늘 한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죠? 네. 농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덥고 습한 날씨에 시달리는 날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날씨와 정신건강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덥잖아요. 너무 그쵸? 덥습니다. 예, 너무 폭염의 더워요. 열대야. 예, 또 장마철. 이러면 또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좀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이래저래 힘든데 이런 날씨가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무더위가 우리 정신 건강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열사병, 네. 탈수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제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신경계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거든요. 심리적으로 무더위는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짜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해외나 국내 연구를 보면 기온이 높아질수록 폭력과 같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화가 나면 더우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욱하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근데 그걸 폭력으로. 그렇죠. 예. 실제로 폭력으로 범죄가 좀 이어진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네. 또 무더위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기분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요. 2018년도 연구를 보면은 여름철 평균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뇌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기온 변화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뇌 또 신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기온이 스트레스잖아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하게 되고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급격한 날씨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특히나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의 균형을 깨뜨려서 기분 변화를 초래합니다. 뇌의 중간에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시상하부. 이 부위가 이제 체온 조절과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중추인데요. 이게 좀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높은 기온이 시상하부 활동을 변화시켜서 역시 감정 조절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은데 도파민 수치 불균형이나 세로토닌 수치 감소가 우울감이나 좀 심한 기분 변화를 유발한다는 말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저희 정신과 질환 중에서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병이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은 특히나 계절에 따라서 특히나 뭐 봄이나 가을, 여름 좀 심한 기온 변화에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분들 말하는데요. 또 이런 분들의 어떤 확률들이 좀 빈도가 좀 증가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장마철에 특히 기분이 많이 처진다는 분들 많거든요. 이때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죠. 사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보통 어두워지고 좀 장마철이 되면 습하고 이런 날씨가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주로 일조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이라는 게 원래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울해지면 나가서 좀 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조량이 우리 기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장마철이 되면 햇빛이 부족해지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줄고 또 우울감이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비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줄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신체 활동이 좀 줄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감이 생기죠. 외롭고 쓸쓸해지잖아요. 사람을 안 만나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요. 연구에 따르면은 계절성 정동장애 환자 중에 상당수가 장마철에 증상이 악화된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요. 특히나 뭐 이런 재밌는 연구도 있는데 영국이 비가 좀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어둡고 습하고 이런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영국 국민들 중에서 60% 정도는 계절성 정동장애 증상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국민의 60%가. 네,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그만큼 좀 날씨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무더위랑 장마 결합돼가지고 요즘 같은 날씨 조건에는 특히 정신질환, 예를 들어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 정신과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도 유독 좀 날씨가 변함에 따라서 좀 취약해지고 너무 힘들다고 요즘 같은 날씨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무더위 같은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사회적 활동 감소가 더해지면은 악화되죠. 그래서 원래 우울증을 가지셨던 분들은 더 심각한 기분 전환, 무기력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또 증가된 불안감과 초조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무더위와 장마가 결합된 날씨 조건이 불안장애 환자들에게서 심박수와 혈압 상승을 함께 동반했다. 심박도 높여요. 예, 심박도 예. 높이고 또 혈압 상승을 동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유발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히 높은 습도가 스트레스나 불쾌 감정을 좀 유발한다고 알려져 그쵸, 있고 그렇죠. 네. 실제로도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데 네네. 이 습도가 스트레스를 높이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 뭐 아무래도 습도가 높으면은 땀이 잘 증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원래 체온 조절을 할 때 땀이 증발되면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체온 조절이 일단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덥기도 하면서 습하기도 한 날씨가 훨씬 더 많은 짜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신체적 불편감이 나타나면 심리적 스트레스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높은 습도가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낮추어서 호흡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건 불안감과 긴장감을 증가시키는데요. 특히나 2010년도 연구를 보면은 높은 습도가 공황장애 환자분들의 발작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이거든요. 몸이 조금만 뭔가 몸의 자그마한 변화 같은 것들도 뇌에서 급하게 가서 감지해서 굉장히 좀 급격한 위험과 공포로 인지하게 되는 게 공황장애라는 병인데요. 그래서 습도로 인해서 몸이 약간 불편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정신적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무더위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죠. 예. 네. 잠을 그렇게 못 자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사실 잠이라는 것도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무더위 자체가 수면 질을 크게 저하시키죠. 예, 높은 온도가 수면을 방해해서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잦은 어떤 자꾸 깨게 만들거나 좀 얕은 수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좀 못 자게 되면 당연히 피로감이 증가되니까 그렇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잠을 계속 못 자는 분들을 연구를 해보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나오거든요.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능력들을 좀 이제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뇌의 전두엽 기능을 손상시켜서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도 있고요. 감정 조절. 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같은 어떤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제 뭐 만성적인 불면증이 우울증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만큼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최근에도 저도 더워도 좀 많이 뒤척였습니다만 네. 예,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일상적인 활동에도 영향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네, 시기에. 맞아요. 너무 덥고 습하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뭐 사무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직원들의 작업 효율이 감소한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한 여름철이 특히나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마철이 계속해서 흐리고 습도가 높으니까 우울감이 증가되게 되고 또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좀 더운 날씨엔 휴가를 많이 가셔서 좀 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좀 시원한 데로 가야 되는데 꼭 가시잖아요. 가는데 이제 시원한 데가 아닙니다. 더 더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한창 또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수험생들 많은데 이게 또 공부에 학습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네, 이제 한여름에도 이렇게 좀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수능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각가지 시험 준비하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할 때잖아요. 예, 그렇죠. 네. 좀 특히나 여름 되면 또 특히나 덥고 습하니까 체력이 떨어진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높은 기온이 신체적 피로와 불쾌감을 유발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든요. 더운 날씨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시상하부와 전두엽의 활동을 일단 증가를 시키게 되는데 몸한테 자동적으로 이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주의력과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인데 야, 아까는 감정 조절도 그렇죠. 한다고 예. 하는 일이 되게 많네요. 예, 전두엽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무더위가 이 부위의 효율성을 좀 저하시키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장마철에 높은 습도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피로감,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게 함께 생겨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더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기억력 테스트나 문제 해결 능력에서 현저하게 낮은 그런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수분 잘 섭취하고 이렇게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이 역시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사람이 근처에 오는 것도 싫다면서 그렇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예, 아예 맞아요. 여름 지나고 보자. 예, 맞아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는데 이 기상 변화가 대인 관계에 실제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죠. 요즘 같은 좀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나오기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비 오면 진짜 너무 기분이 처지고 네, 집에 있고 활동하기 싶다고. 싫고 네, 그리고 집에만 있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기상 변화가 우리 사회적 상호작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 잠깐만 생각해봐도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다 이제 차단되고 활동 못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좀 많이 불안해지고 맞죠. 이런 정서적인 네. 어떤 변화를 많이 겪게 됐는데요. 무더위나 장마철 같은 날씨 변화에도 외부 활동이 줄고 사회적 만남이나 교류가 감소할 수 있게 되겠죠.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하게 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에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SNS 상에서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늘어난다. 그래요. 예, 그런 수가 좀 늘어난다. 예를 들면 뭐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뭐 우울증 같은 이런 좀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들과 화상통화하거나 온라인 모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쉬운 일이잖아요. 워낙 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서적인 어떤 지지와 유대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연구를 보면은 온라인 상호작용이 대면으로 직접 만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옛날에 저도 한번 뭐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옛날에 코로나 시기에도 직접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술 모임을 하는 그런 앱이 개발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연결해 놓은 다음에 그냥 앞에서 그렇죠, 술 마시는 예, 그렇게 거예요? 하는 거죠. 옛날에 한번 뭐 송년회 같은 거를 할 때도 혹시 해보셨나요? 친구들끼리 직접 모이지 못하니까 네. 예, 각자 술 한 잔씩 앞에 놓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하거나 뭐 아니면 친구들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같이 게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로나 때 송년회가 없어졌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군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런 걸 워낙 싫어했었어가지고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죠? 네, 그쵸. 자, 여름이 점점 길어져요.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날씨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랄까 전략이랄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걸 사용해서 시원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탈수를 좀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덥거나 습한 날씨에는 야외 활동 피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좀 서늘하고 선선한 날씨에 좀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강조하는 정신 건강의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운동, 두 번째가 명상. 운동, 네, 이런 명상. 것들도 이제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적절한 어떤 수준의 운동을 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친구와 가족과의 소통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운 날씨에 외출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만나게 되는데 또 오히려 이런 환경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하죠. 그 무더위나 장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때 이 시간을 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죠.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뭐 독서를 하거나 그림 그리기를 하거나 뭐 음악 감상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창의적인 활동, 뭐 그림 그리기, 뭘 만들기, 글쓰기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이런 좀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나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연구에서는 새로운 학습을 하는 것이 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런 즐거운 창의 활동을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시면은 이런 날씨를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여름철 정신건강법에 대해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1년 넘게 매주 새벽 방송 오시느라 이제 즐거우셨죠? 네.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바쁘고 병원이 너무 잘 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뵙기로 했습니다. 매주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제 다음 달에 뵙는 거죠, 그죠? 네, 다음 달 초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죠? 네,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네, 정신과 전문의 지금까지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안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마철 필수 아이템에 대해 들려주신다고요? 네, 아나운서님. 네. 이번 주는 비 소식도 많고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장마도 좀 더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장마 준비 뭐 해야 돼요? 준비할 게 없습니다. 뭐 우산도 좀 잘 준비하시고. 우산 준비했죠. 네. 예.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과 유사하게 장마철이 길어지는 극한 장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극한 장마. 네. 강수량 또한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필수품 바로 우산으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대중교통도 없고 차도 없고 네. 장마철에 뭔가 이제 비를 막을 만한 우산을 꼭 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도 우산이라고 똑같이 불렀나요? 과연 그랬을까요? 오,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 네. 이또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는 것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우산의 순 우리말은 바로 슈룹입니다. 슈룹, 네. 순 우리말로. 네. 들어보신 처음 적 알았습니다.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슈룹입니다. 슈룹.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슈룹에 대한 기록은 네. 1946년에 반포된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슈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송나라 사신이 고려를 방문하고 남긴 계립유사에는 슈룹을 이 계림 유산한 책이 1103년에 나온 거예요? 네. 와, 예. 슈룹을 한자어로 변환한 산활 취립이 나오고 네. 조선 초중기 때 나온 조선 관역어라는 책에는 송로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우산은 슈룹, 취립, 송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던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산을 슈룹, 취립, 송로. 네. 슈룹 어딨지? 이랬나 보면. 그렇죠. 그렇죠. 취립 어딨지? 네. 그렇군요. 우산을 네. 어쨌든 이제 그 중에 하나 슈룹이라고 네. 불렀다. 그 예전에 김혜수 씨가 나왔던 드라마 제목이 슈룹이었나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발음이 굉장히 귀여워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입에 잘 붙고요. 슈룹. 네. 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02년에 방영했던 슈룹이라는 드라마도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이 슈룹을 들으면은 뭔가 이 물방울 같은 그런 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이 슈룹의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를 네. 찾아봤더니 이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이 우랄 알타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찾았는데요. 네. 이 우랄 알타이어는 한국어, 몽골어, 터키어 등을 포함한 언어족인데 이 슈룹이라는 단어가 이 언어족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우랄 알타이어에는 비를 뜻하는 단어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몽골어에는 비를 뜻하는 슈어 되게 비슷하네요. 라는 단어가 있고 네. 예. 터키어에는 비를 뜻하는 야무르 야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슈룹도 이 단어들과 유사한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선조들도 이 우랄 알타이어에서 기원한 비가리개라는 뜻을 가진 슈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야, 신기합니다. 요즘에는 우산이 거의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네. 공산품으로 제작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 슈룹 우산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요? 안 그래도 이 비 내린 날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우산이었던 만큼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전에는 우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우산과 일산입니다. 일산이요. 네, 그래서 이 고려 시대의 기록을 보면 비를 피하는 우산과 햇빛을 가리는 해일자, 일산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을 그때부터 했는데요. 구분해서 사용했군요. 네. 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산처럼 사용을 그쵸. 했던 거죠. 그리고 현대에는 이 우산이 그냥 비를 막는 도구로서 쓰이는 게 전부지만 이전에는 이 우산이 신분과 권위, 권력을 상징했던 것이 바로 이 우산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쓰는 우산, 왕이 쓰는 우산, 또 여성이 쓰는 우산, 농부가 쓰는 우산이 모두 생김새도 만드는 방법도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야,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우산의 네. 종류가 달랐다. 그렇죠. 이거죠, 그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네, 우선 양반이나 선비들이 쓰는 우산을 차일산이라고 했는데요. 차일산. 네. 네. 비보다는 het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 차일산은 이 우산산을 성글고 둥글게 만들어서 펴고 그 위에 기름 종이를 바른 큰 양산으로 주로 백일장이나 야외 잔치, 향연 등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랜 시간 앉아서 글을 써야 하는 과거 시험장에서도 이 차일산이 빠지지 않았는데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 공원 추녀도라는 작품을 보면 이 차일산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를 막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우산은 삿갓, 삿갓? 네, 삿갓과 도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귀여운데요?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삿갓 하면 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좀 긴 모자. 그렇죠? 이렇게 삿갓. 예. 근데 이제 우산과는 모양이 많이 다르지만 이 비 오는 날에만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쓰임이 우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산의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또 농사를 비롯한 각종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일할 때. 네. 예.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우비 형태의 도롱이와 삿갓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귀여운 도롱이는 예. 지금으로 따지면 우비인데요. 이 지푸라기나 띠풀 등을 엮어서 만들어서 보기에는 허술하지만 이 바깥으로 촥 퍼지는 모양을 한 도롱이를 따라 빗물이 쪼르르 흘러서 옷이 젖지 않고 또 챙이 큰 삿갓까지 쓰면 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서 조상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비 그리고 도롱이와 삿갓입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네. 도롱이 삿갓 마치 친구의 이름 같기도 그렇죠. 하고 슈룹의 도롱이까지 네. 이 비와 관련된 이름이 너무 예쁘죠, 그죠? 네. 순 우리말 좀 생소하면서도 신선한데 근데 아까 신분이나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쓰는 우산이 다 다르다고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여성분들 네. 어떤 우산 사용했어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제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네. 우산 역할을 하는 걸 전모라고 불렀어요. 전모. 네, 그래서 이 전모는 비와 해를 동시에 가리는 용도로 이 쓰개의 한 종류인데요. 이 전모는 뱃살을 엮어서 그 위에 한지를 바른 뒤에 이 기름을 먹여서 만드는데 이 지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어깨까지 모두 덮을 수 있어서 이제 비를 가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래도감 의계라는 그림에서 행렬도를 보면 찾을 수 있는데 의녀나 기행 나인들이 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신윤복의 풍속도를 보아도 이제 멋을 좋아하는 기녀들이 바깥 나들이용으로 전모를 즐겨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번에 연상이 되는 네.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어우동이나 황진이 같은 기녀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딱 쓰는 모자들 이렇게 딱 연상이 되지 뭔가 않으세요? 긴 걸 얘기하는 건가? 네. 흰색에?
이렇게 큰 거? 네, 모자 같이 쓰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황진이나 기녀들이 항상 바깥에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쓰는 답답한 MC를 대신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 좀 예. 많이 올려주시면 예, 네,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모자가 아니라 그렇죠. 우산이었구나. 네. 이렇게 저는 우산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아, 네. 근데 예전 우산이 이렇게 유독 좀 모자 모양이었던 이유가 그렇죠, 이제 있나요? 이제 우산을 썼던 거죠, 모자처럼.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우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왕을 비롯한 상류층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산을 겸해서 의뢰용으로만 거의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늘에서 내린 비를 우산으로 받는 것이 불경스럽다. 왜? 그럼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네, 그래서 서민들은 우산을 절대 사용을 못 하겠던 거예요. 우산을 비를 가리는 거를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네. 서민들은 이 모자 모양으로 우산을 만들어서 비를 맞고 벼슬아치를 만났을 때 사또가 너 왜 우산 썼어? 그러면은 이거 우산 아니고 모자인데요?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야 됐던 거죠. 근데 되게 재밌네요. 네. 자기들은 쓰면서 그렇죠. 너넨 맞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비를 맞아야 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 오 우산 썼네 이거 네. 뭐야 이랬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저 모자인데요? 이야,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서민들의 우산은 모자의 형태를 가진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조들의 센스와 지혜를 알 수 있는 우산, 그리고 예술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네. 몰랐는데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모자 모양 우산이나 네. 전통 우산을 만드시는 무형유산 보유자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남아 네,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없지만 이 전주 한지로 만든 이 전북문화재, 전북자치도 무형문화재 윤규상 명인님이 네. 만드신 지우산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지로 만든. 네. 예. 그래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우산은 한지에 들기름을 먹이고 대나무로 뼈대와 살을 깎아 넣어서 하나 만드는데 80여 차례 손길이 닿아야만 이야. 만들어지고 네. 또 자칫하면 한지가 찢어지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규상 명인님의 우산은 하나의 개당 가격이 43만 원 정도 될 정도로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야, 근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2시간 만에 300개가 완판을 하는 기록을 하는 등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 생각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윤명희님께서 끊어져 버린 전통 지우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2005년 한지명인 유백은 씨를 만나서 3년에 걸쳐서 옛날 방식의 제작 도구들을 복원해서 이 전주 한지를 이용한 전통 지우산을 재현했고 또 막내 아들이신 윤성호 씨가 2대째 전수자가 돼서 이 지우산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우리 PD가 네. 그 지우산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전시라든지 와. 이제 감상을 하는 용도로. 아니 이거 근데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너무 귀해가지고. 네. 그 사실 요즘은 우산 모양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우산은 이제 컬러나 디자인이 정말 네. 좀 다양하긴 네. 한데 네. 모양은 그래도 네. 혹시 요즘에 한국 전통 문양이나 좀 네.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우산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근데 사실 요즘 외국인들이 네. 가장 받고 싶은 한국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산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우산 중에서도 이 한옥의 처마와 단청이 새겨진 우산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왜 전 처음 알았죠? 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빗방울을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옥의 처마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이 한옥의 지붕을 받들고 있는 나무들 처마라고 하는데 이 처마를 타고 똑똑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 불멍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감히 처마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최고의 물멍이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뭐랄까 운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감동을 여유가 하죠. 있고. 네, 이 물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니, 뭐 모든 외국인은 아니겠지만 그죠? 대부분의 근데 외국인들이 예. 그 처마에 떨어지는 물방울 자체를 굉장히 자세히 보고 그 소리까지도 감상을 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궁에 많이 가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네, 이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을 네. 감상하시려고.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런 빗방울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이 처마 자체가 지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옥에서는 이 처마가 우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이 우산을 쓸 때마다 이 경복궁 처마 아래 서 있는 듯한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처마의 녹화문, 연화문, 주화문 같은 대표적인 전통 단청 문양을 우산에 적용해서 외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단청 우산을 탄생시켰고, 이 단청 우산이 외국인들이 꼭 받고 싶은 기념품 중에 하나가 이 단청 우산이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청우산. 네. 저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자,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오늘은 슈룹 우산 속 여행 함께했습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슈룹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슈룹이라고 할게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